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4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말 동안에 뇌물죄 공방으로 격돌했습니다. 자, 여야 그 대선 후보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양쪽에서 두 인사의 공방 내용이 무엇인지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법대로 분석해보는 시간, 구자령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구자령 변호사입니다. 네, 구 변호사님. 자, 이게 지금 주말에 이게 갑자기 불거진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내용이 지금 뭡니까? 네, 윤 총장 캠프에서 이재명 지사의 성남 FC 후원금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이제 부각시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 측은 윤 총장 부인의 코바나 컨텐츠 후원금 모금 의혹을 거론하면서 반격을 했습니다. 이게 주말 동안에 공방이 오고 갔던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여야 원톱의 공방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고 일제히 헤드라인 기사가 이제 그렇게 나오긴 했는데, 이제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각자가 여야의 원톱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도 의미가 있고, 네.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는 당내 주자들에게 지금 집중 견제를 받고 있으니까 그 이제 시각을 이제 분산시키면서 결국은 상대 당의 가장 강력한 후보하고 맞상대할 건 나다. 예. 이런 정치적인 의도도 분명히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일단 이게 이제 법리에 기초해 가지고 그걸 내용을 이제 부각시키면서 싸우는 거니까 이제 내용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계산과 의도는 당내에서의 어떤 경쟁 구도, 네, 이걸 바깥으로 좀 돌리고 싶어서.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 지금 윤 전 총장 캠프에서 지금 문제 삼은 자, 이 성남 FC 후원금 뇌물수수 의혹 이렇게 지금 제목이 달려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예, 윤 총장 캠프 법률팀이 지난 7일 이 후보자 향해서 기업들의 토지 용도 변경을 해주는 대신 그 혜택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방향으로 환수했다면 이건 뇌물범죄다. 이렇게 이제 헤드라인 달고요. 예. 그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언급한 게,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던 2015년 관내 기업들로부터 성남FC에 대한 광고비를 160억 원 정도 유치를 했다. 예. 이것과 관련해서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 있으니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 이제 이렇게 거론한 것입니다. 예. 그 사건이 뭐냐면은 2018년 6월에 이제 지방선거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때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고발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이게 마무리가 안 되고 수사가 쭉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억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다시 언급을 하고, 예. 윤 총장 개인에 대해서도 지금 거론되는 사건들하고 이제 비슷한 면이 있으니까 아마 이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배경 지식으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예. 성남 FC 축구팀은 정식 명칭이 성남 시민 프로 축구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특정 기업이 소유한 프로스포츠 구단이 아니라 시민 구단입니다. 예. 이게 이제 원래 그랬던 건 아니고, 원래 이제 1화라는 그룹이 이제 갖고 있었는데, 맞아요. 예, 2014년에 이제 소유가 바뀌어가지고 성남시가 인수를 하게 됐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은 성남시장이 구단주입니다. 성남시의 이제 구단이고요. 예. 예, 그래서 현재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구단주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되는 사건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기업들이 성남FC에 거액의 한 160억 원 정도의 후원을 했는데, 구단 운영에 막대한 운영 비용이 드는데 성남시는 축구단을 운영하면서 얻게 되는 이익이 무엇이냐, 이런 비판이 처음부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치적을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덜컥 이제 인수를 해놓고, 예. 운영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고 비판이 따르는 부분은 이제 기업들에게 전가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소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이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윤 총장 캠프에서는 이 후보자가 성남FC 운영에 관해서 사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시장이 동시에 구단주가 아니었으면 어떤 기업이 수십억 원을 선뜻 후원하겠냐. 후원 과정에서 압박이나 모종의 거래가 있으면 이건 제3자 뇌물성이 분명히 이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예. 근데 뭐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즉각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뭐라고 했죠? 예. 그 바로 7일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윤 전 총장은 검사로서도 무능할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특수부 검사다. 이렇게 이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악의적 특수부 검사. 네. 예. 그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과도한 권한을 악용하는 검사들이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무소불위의 권한 남용한 데 있었다. 근데 지금 자기는 무고한데 이거를 부각시키면서 이렇게 이제 죄가 있는 듯이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거의 연장선상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인식과 발언 등이 윤 전 총장의 지지율 하락의 최근 원인이다라고까지도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윤 전 총장 부인의 코바나 컨텐츠 후원금 모금 의혹을 거론하면서 냄새가 풀풀 난다라고까지도 이제 비난을 덧붙였는데, 예.
이 후보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에 검찰총장 임명을 앞두고 잠재적인 수사 대상 기업들로부터 보험성 협찬 의혹을 받았다는 이제 의혹이 있다. 전시회 협찬 계약과 금액이 큰 폭으로 급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상한 것이니까 윤 전 총장 배우자 운영 회사에 이 협찬이나 후원금 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해 충돌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전 청탁, 대가성 여부 등에 따라서는 제3자 뇌물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 이런 주장까지 이제 덧붙여서 나왔습니다. 예, 자 보니까 결국은 성남 FC 대 코바나 콘텐츠의 대결 이렇게만 좀 이상한가요? 자 법리적인 뭐 이유가 뭐라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뭐 양쪽에서 의혹들이 꽤 있는데도 이제 딱 그 성남 FC 사건에 대해서 코바나 콘텐츠를 딱 붙여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리적으로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지금 문제되는 거는 뇌물죄 중에서도 제3자 뇌물 제공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무원이 스스로 뇌물을 받으면은 단순 수뢰죄가 성립을 하고 그때는 부정한 처사를 하면은 뭐 수뢰 후 부정처사죄 이런 식으로 이제 죄명이 확장되면서 이제 이제 붙어 나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문제되는 거는 모두 이제 논란 내용 그 자체가 그 후보자가 직접 받았다 이게 아니잖아요. 제3자가 받았다 이런 거니까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받았다면은 이게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따져보는 거는 두 개가 다 이제 구조가 같고 죄명을 살펴보면은 이때 이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이제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등의 이제 경우에 성립한다. 그래서 단순 수뢰죄는 사실 대가성 있는 돈을 받았다 해서 그냥 끝나거든요.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까지를 요구하는 점이 특색입니다. 부정한 청탁 이게 관건이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제3자니까 뭐 이게 그 이제 주고받는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서 그렇죠. 이게 이제 뇌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가 이를테면 우리가 보통 뭐 뇌물 받을 때 단순 심부름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뭐 이런 경우까지 이렇게 만약에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법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이게 혹자들은 아니 그러면 돈 받는 사람이나 법인이나 뭐 제3자 껴넣기만 하면 이거 되게 쉽게 피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전달죄라는 게 또 별도로 성립을 하고 그리고 제3자를 껴넣었다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이득이 공무원한테 다시 또 이제 귀속되는 형식이 된다면은 그건 제3자 뇌물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는 공무원이 돈을 받으면서 추적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제3자를 껴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가중사유만 되거든요. 그래요. 그 구분점을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그 제3자는 정말 제3자인지를 따지는데 그 경제적 이득이 제3자에게 귀속된 게 공무원한테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 경제적 이득이 섞여버리면 그건 그냥 공무원이 받은 걸로 보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로 인정될 수 있는 제3자라는 거는 정말 무관계하고 경제적 이득도 섞이지 않는다. 만약에 제3자한테 간 것 같아도 공무원에게 이익이 귀속된다면 이건 그냥 단순 수뢰죄가 되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가족이 받았다. 생계를 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생계비를 보내주는 사람에 대해서 공무원이 보내줘야 되는데 그 제3자한테 주는 게 공무원이 생계비 이제 제공하는 걸 면제받는다. 혹은 공무원이 누군가에게 채무가 있는데 그 제3자한테 돈을 주면 공무원이 그 채무를 면제받는 이거는 사실 세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제3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 수뢰죄고 그래서 구분점은 정말 제3자고 경제적 이득이 섞이지 않느냐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제3자한테 그렇게 돈이 간 거를 공무원한테 죄가 된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덜컥 이렇게 하면은 범죄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기준이 이제 모호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때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있어야지 이게 제3자에게 귀속된 이득이 공무원의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 이제 법도 그렇고 법리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 부정한 청탁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이제 부정하다라고 하니까 이제 꼭 위법 행위가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위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사실 재량의 범위가 넓고 그 재량에서 사실 이득이 취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법에서도 부정한 청탁이라고 한 것을 해석할 때 재량의 범위 내에 있고 설령 해줄 수 있는 것이더라도 그거에 대가가 결부되면 그건 부정한 것이 된다. 뭐 A 기업 할 수도 있고 B 기업 할 수도 있는데 누구한테 해주면 난 재량 범위 내에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면 사실 성립되는 경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 성립 범위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넓게 보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러면 이제 너무 넓어지니까 그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범위가 좁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무죄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 그 대가성에 대해서 서로 명시적이든 아니면은 적어도 묵시적으로 양해가 있어야지 서로 주고 받는다는 관계가 성립하니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 대가성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되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설령 공무원이 제3자를 지칭해서 저기다가 뭐 기부를 하세요. 예. 이렇게 했더라도 네. 단순히 그 대가에 대한 거가 이제 인정이 안 되고 잘 보여두고 싶다. 친해지고 싶다. 이런 식으로 눈도장용, 보험용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거를 그런 대가 관계가 성립하는 걸로까지 확장해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실 성립이 안 돼서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이제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뭐 괜히 비판이 오고 가는데 국민 눈높이에서 사실 맞진 않잖아요. 네. 근데 대법원도 사실 이게 고심이 있습니다. 방금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제3자에게 귀속된 이득이 완벽하게 거기서 끊어지고 공무원한테 간 게 아닌데도 공무원에게 죄를 묻기 위해서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부정한 청탁을 지금 모호하게 볼 경우에는 네. 공무원이 맡고 있는 그 권한, 네. 지위에 따른 업무 이런 게 굉장히 방대한데 거기에 연관된 사람이나 기업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거기에 후원이 오고 가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어떤 거가 묵시적인 것을 넘어서 그런 이득이 제공된 거가 의심스럽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된다 그러면 사실 공무원들은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는 거의 다 이제 고소고발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예. 범죄의 엄격성이나 그 엄격한 증명을 위해서도 이건 어쩔 수 없다. 대법원에서 아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넓게 보는 부분이 있고 좁게 보는 부분이 섞여가지고 결국은 이건 굉장히 엄격하게 봐서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용되기는 어렵고 성립은 굉장히 그래서 까다로운 범죄가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 혐의가 인정돼서 죄가 인정된 경우가 많지는 않다는 얘기인데. 많지는 않은데 또 사례는 있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예. 2000년대 초반에 그때 당시 이남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그때 SK가 그 이동통신사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그 공정거래위원장의 재량 범위 내에는 있었는데 그 공정거래위원장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좋게 보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다니는 특정 사찰에 10억 원의 시주를 하게 했어요. 네, 그래요? 그 불심이 굉장히 깊으셨던 것 같은데, 예. 근데 사찰이랑 그 공정거래위원장은 별개라는 거는 확실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3자였으니까 제3자 뇌물죄가 문제가 됐는데 이때 재량 범위 내더라도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게 아까 그 법리가 작동을 해가지고 거기까지도 인정이 돼가지고 범죄 네. 성립이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유의할 거는 그 제3자에게 이익이 제공된 것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 자체가 별개로 엄격하게 입증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넘어간 것만 가지고 이게 인정이 된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입증이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요 사례도 지금 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증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자 다시 돌아와서 네.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물론 이제 처벌된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방금 말씀하신 건 하나 있었고. 예. 그러면 이번에 이제 서로 이제 이재명 지사 측하고 윤석열 전 총장 측에 이제 지금 서로 이제 새로 공방을 벌이는 이거. 네. 그러니까 성남 FC하고 네. 그다음에 코바나 컨텐츠. 이 사이 여기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 이게 인정될 가능성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제 지금까지 예. 나온 내용들을 봤을 때는 사실 네. 방금 이제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정한 청탁.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 사안이면은 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기업들에 대한 현안 해결 뭐 이런 예.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기부를 했던 회사들이 뭐 수사를 받고 있었고 뭐 편의가 예. 제공되고 결론이 네. 어땠다 뭐 이런 내용들. 예. 근데 사실 지금 그런 내용들이 나온 게 없어가지고 예. 그거에 따라서는 지금 목이 뭐 메신데 물 좀 드시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보험용이다, 눈치껏 했다,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사실 국민 눈높이엔 분명히 맞지 않는데 네. 범죄 성립으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판례 법리에 따라서도 지금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까지도 명확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두 가지가 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라고 하지 않으면은 유죄가 되기 어렵고 근데 지금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거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예. 그래서 경찰에서도 2018년에 이재명 지사가 고소를 당했는데 여태까지도 소환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서면 조사만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직접 소환할 계획이 없고 여기에서 더 그럴 거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이제 인터뷰도 나오는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두 사건 다 무혐의 쪽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